그 돈 어디로 간 겁니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나는 정상에 서 있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웃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금 그걸 왜 여기서 꺼내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떨리고 있던 건 내 심장이었다. 그때였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동훈 씨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내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내가 내 손으로 건넸던 돈이 하루 만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설마 아니죠?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부정이 아니라 이미 깨져버린 믿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다. 정수건니 저 사실은 이미란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산에 올라온 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누군가의 거짓말 위를 함께 올라오고 있었던 거였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의 시간은 이상할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던 기침 소리도 없었고 식탁 위에서 신문을 넘기던 손끝의 바스락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유난히 커졌지요. 사람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집 전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숙은 그 정막에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67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18평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5년 전 겨울이 채 끝나지 않았던 2월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고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붙잡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정신이 없었고 할 일이 계속 생겼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검은 옷을 벗고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 조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은행 업무까지 끝낸 뒤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정숙은 자신이 아주 긴 터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정숙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단정했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조회 시간엔 아이들 신발끈까지 챙겨보던 사람이었고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이면 메모지를 빼곡히 채워가며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정숙에게 정이 많아서 손해보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고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밤잠을 줄여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었지요. 남편은 생전에 가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그 말에 정숙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때의 정숙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그랬습니다. 은퇴 후의 삶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동네 시장을 돌고 근처 하천길을 걷고 평일 낮 한산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이 제법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이후 정숙은 하루를 잘게 쪼개 버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화분에 물을 주고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한 냄비 끓여두고
세탁기를 돌리고 점심엔 대충 밥을 말아먹고 저녁엔 텔레비전 소리를 켜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규칙적인 생활이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삶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반복이었지요. 딸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사위 직장 때문에 내려간 뒤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손주 사진은 휴대폰으로 자주 왔지만 사진 속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만큼 정숙의 외로움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문화센터라도 다녀. 집에만 있지 말고. 정숙은 늘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생각만 했지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어색할 것 같았고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 무렵부터 정숙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밥을 대충 먹는 것보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와 한마디라도 나누었는지 떠올려 보게 되는 저녁이 더 서글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다가 정숙은 게시판 앞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각종 전단지와 모집 공고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요가반, 캘리그래피 강좌, 치매 예방 강의, 반찬 나눔 봉사 안내. 정숙은 무심히 훑어보다가 한 장의 종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은빛 산후의 신규 회원 모집, 매주 화요일 정기 산행, 초보 환영, 같이 산 타실 분 환영합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같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는지, 환영이라는 말 때문이었는지 정숙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게시판 앞에 서서 그 종이를 읽는 동안 오래 닫혀있던 마음, 한쪽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산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보도 괜찮다니. 게다가 화요일이면 별다른 일정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종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들기 전 전등을 끄면서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국 주민센터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빛 산후회입니다. 정숙은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저 게시판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처음 가는 사람도 괜찮을까요? 상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처음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온도였어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회장 박영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임 장소와 시간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고 편한 운동화만 신고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숙은 한참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일인지 괜한 일을 만든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일, 누군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 그 단순한 일이 생각보다 절실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첫 모임이 있던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색 바람막이를 꺼내 다림질을 하고 운동화 끈이 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옅은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니 괜히 민망해져 티슈로 한번 눌러 닦았지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그냥 오늘은 가지 말까? 다음 주에 갈까? 그런 생각이 몇 번이나 스쳤습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임 장소는 불광역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밝은 색 모자, 작은 배낭, 손에 든 스틱들.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들 쪽으로 걸어가며 어깨를 조금 움츠렸습니다. 처음 전학 간 아이처럼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기분이었지요. 그때 한 남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눈가엔 오래 웃어 생긴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시죠? 전화 주셨던. 아,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오늘 천천히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정숙을 과하게 소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혼자 서 있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곧 한 여자가 김밥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웃음이 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이미란이에요. 내려와서 같이 먹어요. 제가 김밥 싸왔거든요. 그 짧은 인사에 정숙은 조금 웃었습니다. 낯선 무리 속에서 가장 힘이 되는 건 거창한 배려가 아니라 그렇게 별일 아닌 듯 건네는 친근함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산길은 완만했습니다. 햇빛은 부드러웠고 아직 봄 기운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서늘하게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숨이 찰 때마다 걸음을 늦췄지만 누구 하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앞에서 길을 살폈고 이미라는 뒤를 돌아보며 괜찮으세요? 하고 자주 물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말없이 옆으로 와 배낭 물병 주머니가 열려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지요. 사소한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였던 정숙에게는 그 사소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중턱 전망대쯤 되는 곳에서 다들 잠시 쉬었습니다. 아래로 서울의 회색 지붕들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북한산 능선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물을 마시고 과일을 꺼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숙은 벤치 끝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문득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전 소풍을 따라 나선 교사였던 시절처럼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감각이 조금 되살아났지요. 이미란이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인상이 참 좋으세요. 조용하신데 왠지 믿음이 가요. 정숙은 당황해 웃었습니다. 처음 뵙는데 그렇게까지요. 보면 알아요. 사람 인상은 못 속여요. 그 말은 가볍게 흘려듣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그 귤을 받아들고 천천히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끝에 향이 묻었습니다. 별것 아닌 순간인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했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볼까? 아니, 나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조용하겠지만 이제 화요일만큼은 기다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아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박영수의 차분한 목소리, 이미란의 밝은 웃음, 이름은 아직 다 외우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사람들. 정숙은 다 식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주 오랜만에 다음 주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은 언제부턴가 정숙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일이 되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두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지요. 전날 저녁이면 등산복을 미리 꺼내어 걸어두고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물병을 챙기고 간단한 간식을 넣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일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호회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름을 외우고 표정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함께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젊은 시절의 고생 이야기.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고 누군가는 잠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한 시점에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그런 태도 때문인지 사람들은 오히려 정숙에게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참 편해요. 말이 많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말이 느린 편이라서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말은 정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은 생각보다 오래된 갈증이었습니다. 등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남아 밥을 먹었지만 점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국밥집, 칼국수집, 때로는 삼겹살집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기울이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박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누군가 말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겼고 어색한 순간이 생기면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래 사람들을 상대해 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 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그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네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숙도 그 자리에 섞여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쓰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것이 정숙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날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박영수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서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였습니다. 요즘 다들 노후 걱정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는 쪽으로 작은 투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큰 건 아니고요. 소액으로요. 순간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투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미 몇 번 진행해봤고 수익도 괜찮았어요. 다들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조금 넣었는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노후 자금. 그 단어는 언제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이 늘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큰 돈 아니에요. 박영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들 200만 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선택입니다라는 말은 언제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이미란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이 그런 걸로 장난칠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저도 좀 있어요. 믿어도 돼요. 그 말에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기울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돈을 그냥 두는 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선택 역시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었지요. 남편의 말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그날 정숙은 결국 돈을 맡겼습니다. 이후 동호회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 중에서도 최동우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예전보다 더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어딘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같이 웃기는 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 했지요. 한 번은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훈 씨는 요즘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의 산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모였고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이 어딘가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똑같은 풍경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산길을 오르며 정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사람의 불안은 대개 작은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대놓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말들이 어느 순간 끊기고 웃음 뒤에 남는 침묵이 길어지고 시선을 마주치던 사람이 먼저 눈을 피하는 것. 정숙은 그 미세한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돈이 오간 뒤였으니 불안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한 의심은 하지 말자. 사람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정숙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잡을수록 이상한 장면들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산행이 끝나면 모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가 늦게 오면 자리도 남겨두고 반찬이 나오면 서로 앞접시에 덜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박영수와 몇몇 회원들은
밥을 먹다가도 자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나가 조용히 통화를 하거나 가게 입구 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지요. 그들이 다시 자리에 앉으면 분위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와는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이미란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 이미란은 누구보다 말이 많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김밥을 싸오고 귤을 나눠주고 먼저 정숙 옆에 앉아 말을 걸어주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미란은 웃고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어딘가 급히 끝내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산행 내내 붙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박영수 가까이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하산후 국밥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물컵을 들다 실수로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잠깐 시선을 돌렸고 이미란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요? 하며 먼저 손을 뻗었을 사람이 그날은 그냥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별일 아닌 순간이었지만 정숙의 가슴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건 큰 말보다 그런 사소한 반응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정했고 모임도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렸습니다. 내가 괜히 혼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만지작거리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간 내역을 다시 보니 숫자 자체보다도 내가 그 돈을 기꺼이 건넸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고 속하고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흔드는지 정숙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부산은 벌써 바람이 덜 차갑다는 이야기, 사위가 주말에 출근했다는 이야기. 평범한 안부였습니다. 정숙도 평소처럼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딸이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 사람들 만나니까 괜찮아졌어? 정숙은 잠깐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응, 뭐.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다행이네. 엄마는 사람 좋다고 아무 말이나 다 믿으면 안 돼. 딸은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그래도 엄마는 원래 정이 많잖아. 조심하라는 뜻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 말이었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요. 당신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충고가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산행에서는 최동훈의 태도가 더 또렷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마치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으면서도 한 걸음쯤 떨어져 있었고 누가 농담을 던져도 짧게만 웃고 말았습니다. 정숙은 두어 번 그의 시선이 박영수 쪽으로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시선 같았지요.
중턱 쉼터에서 잠시 쉬는 동안 정숙은 용기를 내어 최동훈 옆에 앉았습니다. 벤치 위에는 솔잎과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과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동훈 씨,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생수병 뚜껑을 돌리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그냥 예전보다 말씀이 없으셔서요. 최동훈은 잠시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낮은 건물들이 펼쳐져 있고 먼 곳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실수를 덜 숨깁니다. 정숙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한 소리 했네요. 정숙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볍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열어주지 않은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수라는 말, 그 단어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산 후 식당에서는 더 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을 정숙이 얼핏 본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었고 받는 사람도 재빨리 접어 넣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란이 주변을 한번 훑어보는 모습까지 겹치자 정숙은 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보면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미란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고 웃음이 조금 과했습니다. 정숙 언니, 왜 이렇게 오늘은 말이 없어요? 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산 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정숙은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라는 마치 정숙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약 봉투, 반쯤 읽다 만 책, 텔레비전 리모컨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결국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 가로등 불빛이 누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불을 켜고 저마다의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시간. 그런데 정숙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 얽히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두렵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다시 한번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어렵게 옆마음이 또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일.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남은 삶 전체를 더 조용하고 더 쓸쓸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산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목적지는 북한산. 평소보다 조금 긴 코스였고 정상까지 오르는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기대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씨 좋다네요. 정상에서 사진 많이 찍어요. 끝나고 맛집 예약해 둘까요? 모두들 평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상이라는 말에 설렘이 먼저 왔을 텐데 이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주 조용한 물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러나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불안이었지요. 정숙은 결국 참석한다고 답을 남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는 순간 괜히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빛은 또렷했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산에 오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날에 마음 한쪽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이요. 정숙은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까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간다고 말해버린 약속이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광역 근처 공원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늘 그렇듯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정숙 언니 오셨어요. 이미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요? 네, 그러네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란의 웃음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밝음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금 더 크게 웃으려 애쓰는 것 같았지요. 박영수도 변함없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상까지 갑니다. 중간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여유로웠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산행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초반에는 다들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숨이 차오를수록 대화는 줄어들었고 발걸음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턱을 지나고 나서는 길이 가팔라졌습니다. 손을 짚어가며 올라야 하는 구간도 있었고 돌길이 미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하세요 하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잡으며 잠시 안도했지만 금방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야가 트이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둘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섰습니다. 와, 드디어 왔다. 사진 찍어요, 사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찍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최동훈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 웃음은 짧았습니다. 최동훈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바람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계좌 다들 기억하시죠? 최동훈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투자금 들어온 계좌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뒤 하루 만에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동우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입금과 출금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그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금액, 자신이 건넸던 돈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죠? 정숙의 입에서 작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영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해 아닙니다. 최동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곧장 박영수를 향했습니다. 계좌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개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잠깐 옮긴 겁니다. 박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그럼 왜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최동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해요. 이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미란을 바라보는 시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동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란 씨,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물병이 미끄러졌습니다. 바위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왜요?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자락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들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얼굴들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발걸음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앞서 걸었고 누군가는 뒤에 남았습니다.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숨을 맞추며 오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정숙은 중간쯤에서 멈췄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발밑에 돌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신발 탓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최동훈의 휴대폰 화면, 숫자들, 이미란의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산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향했고 누군가는 몇몇과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영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란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이 흐릿해졌지요. 정숙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변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숙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또 그랬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정숙은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숙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대충 빵이나 우유로 때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냥 좀 바빴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실수를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실수? 사람을 잘못 믿었어.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돈 때문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게 그게 더 힘들어. 그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숙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아파트 벽에 스며들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와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앞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편한 일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중턱을 지나고 다시 그날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고 웃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곳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틀린 게 아니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확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야.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만 나를 놓친 게 문제였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쉽게 잊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에게 기대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멀리 산 능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믿기 전에 자신을 먼저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정상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